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파경을 맞은 여성이에요. 이혼을 한 건 아니고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벌어진 일이라 정확히는 파혼이 맞겠네요. 신혼여행에서 싸운 뒤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종종 있지만 저희의 경우는 좀 달랐어요. 파혼의 원인은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그동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라서 어지간하면 참고 넘어가곤 했는데 이번엔 정말 제대로 선을 넘었더라고요.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기껏 시간을 내서 결혼식장까지 찾아주신 분들을 실망시킨 건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받으며 내 인생을 낭비하는 건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2년 전 가을, 얘랑과 제가 처음 사귀기 시작한 그때부터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수시로 전화를 하셨어요. 처음엔 아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혹시 같이 있냐고 묻는 전화였죠. 그런데 그 후로도 자꾸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민이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나 모르겠다. 앞으로는 그냥 너한테 하는 게 낫겠어. 그러지 마시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했어요. 대신 제가 성민 씨한테 어머님 전화 좀 잘 받으라고 얘기할게요. 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 후로도 어머님은 제게 주구장창 전화를 하셨고 업무 시간이고 자는 시간이고 할 거 없이 어머님 전화에 시달려야 했어요. 그 바람에 참다 못한 저는 폭발해버렸고 결국 얘랑과 말싸움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발 어머님 전화 좀 받아. 자기가 안 받으니까 자꾸 나한테 하시잖아. 귀찮으니까 그러지. 너도 전화 받아보면 알잖아. 툭 하면 별일도 없는데 전화하는 거. 그리고 원래 남자들은 전화 통화하는 거 싫어해. 그럼 나는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매번 자기 엄마 전화 때문에 시달려야 하냐고. 어제도 업무가 밀려서 점심도 못 먹고 일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전화하셔선 30분 넘게 통화를 하셨어. 중간에 일 때문에 통화 못한다는 말을 5번이나 했는데도 알겠다고 말은 하시면서도 전화도 안 끊고 계속 얘기를 하셨다고. 그뿐인 줄 알아?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사람한테 12시 넘어서 전화해서 뭘 하시는 줄 알아? 지금 홈쇼핑 채널에 마음에 드는 속옷이 나왔는데 어떤 색이 좋을지 모르겠다고 TV를 커버하시는 거야. 그렇게 잠 다 깨워놓고선 다시 보니까 별로인 것 같다고 안 사시겠다나? 그런 걸 왜 나한테까지 전화를 하시냐고. 우리 엄마도 나 출근 전날엔 잠 깨울까봐 일부러 10시 넘어선 전화도 안 하시는데 자기 어머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나 정말 미치기 일보 직전이니까 자기가 어머님한테 얘기 좀 해. 100번은 참다 했던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들은 얘랑은 기분이 상했는지 퉁명스럽게 대답하더라고요. 알았어. 엄마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야, 근데 너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냐? 우리 엄마라고 네가 편해서 그러시겠냐? 우리가 결혼 전제로 만난다고 하니까 일부러 더 자주 연락도 하시고 친해지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색을 할 일이냐고. 암튼 네가 싫다니까 내가 얘기는 할게. 얘랑의 말에 저 역시 기분이 상했지만 여기서 받아쳤다간 큰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참고 넘어갔어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님의 잦은 전화를 멈추게 하는 거였으니까요. 얘랑이 어머님께 뭐라고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난 후로는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일이 한 번에 해결된 걸 보니 진작 이렇게 할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마음 편하게 지내는 사이 뒤에서는 엄청난 오해가 쌓이고 있었더라고요. 명절을 앞두고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어머님께서 문도 안 열어주신 채 인터폰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내 전화 하나 받는 것도 귀찮아하는 애가 여기까지 귀찮아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구나. 선물이라는 게 마음이 담겨 있어야 선물인 거지. 마음에도 없는데 할 수 없이 가져오는 게 어디 선물이겠니?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돌아가렴. 어머님, 성민 씨가 뭐라고 얘기를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 절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제가 들어가서 다 설명드릴 테니 문 좀 열어주세요. 됐다. 나도 나 귀찮아하는 사람이라
얼굴 보면서 말 섞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길게 말할 거 없이 그거 들고 돌아가.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한 저는 가지고 갔던 선물꾸러미를 고스란히 들고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얘랑한테 전화를 했죠. 자기 도대체 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렸길래 어머님이 그렇게 화가 나신 거야? 뭐라 그러긴 네 말대로 그대로 전했지. 우리 엄마가 자꾸 전화해서 귀찮다며. 그래서 그렇게 말했는데 뭐가 문제야? 아니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그렇게 앞뒤 다 자르고 전하면 어떡해. 최소한 전후 사정은 제대로 알렸어야지. 그러자 얘랑은 한숨을 푹 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야, 너랑 엄마 문제는 두 사람이 알아서 풀면 안 되냐? 왜 날 중간에 끼워놓고 괴롭혀? 그러게, 애초에 나처럼 전화 안 받았으면 될걸. 그 전화는 뭐하러 받아서 이 난리야? 아 몰라. 암튼 난 할 만큼 했으니까 나머지 문제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해. 자기 진짜 웃긴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어머님이 왜 나한테 전화를 걸기 시작했는지 기억 안 나? 자기가 전화를 안 받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 그리고 자기는 자기 엄마니까 좋다 싫다 말할 수 있지만 난 상황이 다르잖아. 어떻게 내가 바쁘니까 전화하지 말라는 말을 하겠냐고. 입장 바꿔서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전화하면 자기는 전화 안 받고 피할 수 있어? 할 수 있겠냐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얘랑과 함께 예비씨 댁에 찾아가 그간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을 드리고서야 어머님의 마음을 조금은 풀어드릴 수 있었어요. 마음이 풀어지신 건 다행인데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전화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전에 있었던 일이 내심 걸리기는 했는지 전화를 할 때마다 이 말을 붙이곤 했어요. 내가 방해한 건 아니지? 하지만 어떤 강큰 여자가 시어머니들 분한테 내 방해돼요 라고 대놓고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괜찮다고 말씀드리곤 했죠. 그리고 너무 바쁠 때는 바쁘니 나중에 전화 드리겠다는 말 정도는 할 수 있게 돼서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나마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역시나 흐지부지 되어버렸고 어머님의 간섭은 날로 심해져 갔어요. 그럼 기껏 거기까지 가서 밥 대신 우동 하나씩 먹은 거니? 얘는 정말 우동은 순탄수화물 덩어리인데 그걸로 끼니가 되겠어? 우동이 어때서요? 한 끼로 충분하죠. 그리고 다카마스는 원래 우동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여기 일본 사람들은 우동 투어까지 할 정도로 다양한 우동들이 많더라고요. 예, 내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거니? 영양가가 없으냐는 말이지. 난 이 날이 때까지 자식들 키우고 살면서도 애들한테 라면이니 국수 같은 거 잘 안 먹이고 키웠다. 어쩔 수 없이 먹일 때도 고기랑 채소 듬뿍 넣어서 영양 밸런스 맞춰가며 먹였지. 그냥 대충 안 먹여 키웠어. 일본까지 가서 고작 그런 거나 먹이고? 너 결혼해서도 우리 성민이 그렇게 먹을 거 아니지? 나 그럼 정말 속상해. 얘랑가 떠난 2박 3일 일본 여행 동안 어머님은 총 12번의 전화와 33번의 톡을 보내셨어요. 거기다 이동 장소마다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하셔서 얘랑과 저는 인증사진을 찍느라 바빴어요. 밥을 먹을 때도 어머님한테 한 소리 들을까봐 영양분 따져가며 이것저것 시키다 보니 식비로 엄청 깨지고 말이죠. 우리 둘이 여행을 온 건지 어머님을 모시고 셋이서 온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어요. 그러자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얘랑이 자기 엄마한테 한 소리 하더군요. 엄마, 우리가 엄마 아바타야? 왜 우리 여행에 엄마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참견을 하는 건데? 난 아주 엄마가 여행에 따라왔는 줄 알았어. 엄마한테 보내는 사진 찍느라 정작 우리는 제대로 구경도 못했다고. 이럴 거면 차라리 다음부턴 엄마랑 얘랑 둘이 가. 둘이 가서 전화통화하고 문자하고 할 거 없이 다이렉트로 소통하라고. 아들도 참 내가 달래 그러니? 니들이 안심이 안 돼서 그러지. 엄마 눈에는 우리 아들이랑 예비 며느리가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단 말이야. 엄마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 가지고 이렇게 따지면 엄마 서운해? 아 몰라. 암튼 난 이런 식으로는 여행 못 다니니까 앞으로 나 여행 갈 땐 연락하지 마. 나는 자기 만나고 지금까지 매일 당하고 사는데 자기는 고작 2박 3일을 못 버텨서 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요? 어머님이 저랑 친해지고 싶어서 노력하는 거니까
이해하라고요? 웃기지도 않는 소리였죠. 그렇게 2년간 연애를 하는 동안 저는 얘랑과 통화를 하는 것보다도 예비 시어머니와 더 많은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정작 저희 엄마와도 그렇게는 통화를 안 하는데 말이죠. 누가 보면 제가 어머님 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전화도 문자도 자주 하는 가까운 사이가 됐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더라고요. 본격적으로 결혼식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순간부터 한국형 시어머니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출근길에 어머님한테 온 전화를 받았어요. 야, 그러고 보니 내가 깜빡하고 있었지 뭐니? 내일 모레가 아버님 제사더라고. 요즘 내 정신이 이렇다.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까먹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이제 너도 곧 우리 집 식구 될 텐데 슬슬 집안 어른들한테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니? 따로 자리 마련하면 번거로우니까 이번 제사 때 와서 얼굴 도장 찍어. 네, 그럴게요 어머님. 그럼 퇴근길에 성민 씨 만나서 같이 갈게요. 그러자 몇 초간 묘하게 기분 나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정원아, 내가 이렇게까지 말을 꺼냈을 때는 널 제사에 초대한다는 얘기가 아닐 거라는 거 모르겠니?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거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 이제 우리 집 며느리 될 사람이란 말뜻 정말 모르겠냐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감을 못 잡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집은 제사를 안 지내거든요. 제사를 지내려면 뭘 해야 하겠니? 제사 음식을 해야 할 거 아니냐? 넌 딴 때는 똑똑한 척 다 하면서 이럴 때 매번 모르는 척 하더라. 암튼 모레 아침 10시까지 집으로 와라. 같이 장 보고 재료 손질해서 6시 전까지는 음식 끝내놔야 하니까. 손님도 오시는데 집안 청소도 해야 하고 할 일이 천지다. 네가 쓸 앞치마는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넌 그냥 몸만 오면 돼. 어머님은 냉랭한 목소리로 전화를 끊으셨어요.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상황에 예비시댁 제사 음식까지 만들라는 어머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10년차 직장 상사한테 물었더니 대뜸 그러는 거예요. 윤대리, 그 집에 시집 갈 거야? 네? 이변이 없는 한 그럴 생각인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윤대리 시집살이가 눈에 훤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러지.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벌써부터 며느리 부려먹을 생각부터 하는 시어머니인데 식 올린 후에는 말이 뭐 하겠어? 내가 결혼 앞둔 사람한테 이런 말 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 나 같으면 그런 집이라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 내가 예언 하나 해볼까? 제삿날 자기 시누이는 제사에 안 오거나 제사 음식 다 해놓으면 그때서야 올걸? 그나마다 와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물심부름까지 자기 시킬 거야. 당연히 설거지도 자기 몫이고. 에이 설마요. 자기 할아버지 제사인데 자기는 일도 안 하면서 저한테 다 떠넘기겠어요? 설마가 사람 잡는 거야. 자기 시어머니 자리 보니까 시누이도 대충 감이 온다. 그때까지만 해도 팀장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는데 당일날 예비시댁에 가보니 팀장님 말이 현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집안에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저는 월차까지 내고 일을 하러 갔는데 정작 그 집 손녀딸인 시누이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어머님, 아가씨는 언제 온대요? 누구? 우리 성훈이? 성훈이야 이따 제사 시작하기 전에 오겠지? 근데 성훈이는 왜? 순간 헛웃음이 날 뻔했어요. 아니에요. 너 설마 내 딸은 일 안 시키고 너만 부려먹는다고 서운해서 그러는 거니? 야, 우리 성훈이는 시집가기 전까지 매년 놔두어서 제사 음식 만들었어. 네가 좀 더 일찍 우리 집에 시집 왔더라면 다 네가 해야 될 일이었다고. 그런데도 그렇게 내 딸 안 시키고 너만 시키는 게 억울해? 얘, 너 심보를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 그럼 벌 받아. 화를 낼 사람은 나인데 오히려 어머님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시고는 빠뜨린 거 사러 근처 마트에 다녀오신다면서 나가셨어요. 저한테는 그동안 채소를 다듬어 놓으라고 하셨고요. 마트에 가신다던 어머님은 1시간쯤 지나서야 돌아오셨어요. 그렇게 긴 시간 장을 보고 오신 어머님 손에 들린 건 당면 한 봉지뿐이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안 계신 사이 과일도 씻어놓고 채소도 몽땅 씻어서 손질해 놓았는데 말이죠.
본격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동안에도 어머님은 내내 뚱한 표정으로 제게 냉랭하게 대하셨어요. 난생 처음 만들어보는 제사 음식도 손에 익지 않아 힘든데 거기다 시어머니 눈치까지 보려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미쳤지. 힘들게 일하고 눈치까지 보게 될 줄 알았다면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못 온다고 할 걸 그랬다 생각할 즈음 퇴근한 예랑이 왔더라고요. 저랑 있을 때는 얼굴을 잔뜩 굳히고 계시던 어머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 해사한 얼굴로 아들을 맞았어요. 아들 왔어? 엄마가 아들 좋아하는 고추전도 따로 부쳐놨으니까 얼른 손 씻고 와. 그런데 예랑이 대답도 않고 두리번거리며 뭔가를 찾아댔어요. 엄마, 성훈이는? 성훈이? 이따 박서방이랑 같이 올 거야. 근데 성훈이는 왜 찾아? 그러자 예랑이 인상을 팍 쓰며 성질을 냈어요. 왜긴 제삿날인데 회사도 안 다니는 기집애가 일찍 와서 음식을 해야지. 지가 왜 밤늦게 와? 일찍 오면 뭐해? 일손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나랑 정원이 둘이서 하면 충분해. 벌써 음식 다 끝내고 이제 막 쉬려던 참인걸. 엄마, 나 정원이 결혼 전부터 우리 집 일 하라고 결혼하자고 한 거 아니야. 엄마는 지금 이 상황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난 정말 이상해. 왜 우리 할아버지 제사에 할아버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정원이가 음식을 해야 돼? 할아버지가 예뻐했던 건 성훈이잖아. 걔 대학 합격했을 때 유럽 여행도 보내주셨고 돌아가시기 전엔 성훈이 앞으로 시골 땅도 주셨잖아. 그럼 지가 딴 때는 몰라도 할아버지 제사만큼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엄한 정원이를 부려먹냐고. 진짜. 정원아, 너 밥은 먹었어?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맡아가며 전부치고 어머님 눈치 살피며 제게 닦느라 점심도 못 먹었거든요. 그런데도 마치 죄인처럼 서 있는데 예랑이 제 편을 들어주며 밥 먹었는지 걱정을 해주자 그간 쌓인 서름이 울컥하고 터져버린 거죠. 나도 모르게 뚝뚝 떨어지는 닭똥 같은 눈물에 예랑의 표정은 점점 어둡게 굳어졌고 시어머니는 눈매가 사납게 변해갔어요. 뭐야? 하루 종일 밥도 안 먹이고 일 시켰던 거야? 아 진짜 엄마! 사람이 왜 이래? 돈 주고 부리는 사람도 시간 되면 밥은 먹여. 하물며 엄마 며느리 될 사람을 쫄쫄 굶겨가며 일 시켰다는 게 말이 돼? 아들, 엄마도 아직 밥 안 먹었어. 굶은 건 똑같은데 어쩜 정원이만 챙기니? 그러자 예랑이 쓴웃음을 지으며 그러는 거예요. 아까 낮에 나랑 통화할 때 냉면 먹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 엄마한테 냉면은 밥 아니야? 그러자 어머님은 입을 꾹 다문 채 제 눈을 피하기 바빴어요. 정원아, 나와. 밥 먹으러 가자. 앞치마 벗고 빨리 나와. 성미씨, 조금 있으면 제사 지날 텐데 먹긴 뭘 먹어. 이따 제사 끝나면 먹자. 야, 네가 이렇게 물렁하게 구니까 우리 엄마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우리 집 제사 참여 안 해도 되니까 가자. 밥 먹고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얘랑은 독이 잔뜩 오른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맞는 방법인가 싶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기껏 지금까지 일 다 해놓고 이렇게 가버리면 일한 보람도 없이 욕만 먹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은 못 가겠더라고요. 아니, 그렇게는 못해. 나 하루 종일 밥도 굶어가며 이 주방에서 제사 음식 만들었어. 그런데 결과도 없이 그냥 가라고? 적어도 힘들게 만든 음식 제사상에 올려서 할아버님께 인사드리고 갈 거야. 손주 며느리가 만든 음식 맛있게 드셔달라고 할 거라고. 그거 보기 전에는 못 가. 제 말에 예랑이 한마디 하려는데 그때 현관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는 아버님과 작은 아버님 내외와 고모님들이 들어오셨어요. 다들 저를 보시고는 결혼 전인데도 기특하게 제사 음식 만들러 왔다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제야 예랑도 더는 나가자는 말을 않고 입을 다물었어요. 비록 그날 일로 몸도 힘들고 어머님께 서운한 감정도 많았지만 아버님과 집안 어른들께 점수를 딸 수 있었어요. 저를 생각해주는 예랑의 마음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고 며칠 뒤 어머님이 회사 근처로 찾아와 명품 쇼핑백을 건네시더라고요. 안에는 고가의 스카프가 들어있었어요. 예, 그날은 내가 미안했어.
시집와서 이날 이때까지 매번 나 혼자 제사음식 하는 게 화가 나서 괜히 너한테 화풀이를 했던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앞으로는 내가 안 그러마. 솔직히 예비 시어머니 사과에 화가 싹 가시지는 않았지만 든든한 내 편인 얘랑도 있겠다. 저를 예뻐해 주시는 아버님과 시부모님들도 있으니 시어머님 한 사람쯤은 내 편이 아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쿨하게 잊어주기로 했죠. 잠시 삐걱이기는 했지만 어머님과도 잘 풀렸고 다시 예전처럼 웃는 얼굴로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웃는 얼굴로 마주한다고 해서 서로 뜻이 통하는 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상견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자 어머님이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거든요. 얘랑과 사귀기 시작할 때부터 저희 집 사정을 다 말씀드렸었는데도 막상 혼수며 예단 얘기가 나오자 생판 모르는 남보다 더 심하게 엄청난 요구를 하셨어요. 우리가 신혼집으로 아파트까지 해주는데 너희 쪽에서 그 정도는 해와야 하는 거 아니니? 난 우리가 과한 요구를 한다고는 생각 안 한다. 저도 그건 알지만 저희 집 형편상 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아니, 그깟 혼수 몇 가지에 예단비 1억이 과하다는 거니? 너 요즘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하는지 몰라? 남들이 들으면 니네 부모 보고 날 날강도라고 욕한다. 네, 어머님 말씀대로 시댁에서 아파트까지 해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명의까지 얘랑 앞으로 해주신 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요즘 자식들한테 미리 유산 땡겨주고 홀대받는 부모들이 함둘이니? 지금이야 너희들이 우리한테 잘하겠지만 받을 거 다 받은 뒤에도 그 마음이 똑같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하니? 그러니 아파트 명의는 우리 부부 죽을 때 그때 성민이 앞으로 해주마. 대신 중간에 니들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우리도 아파트 못 주니까 알아서들 하고. 아, 그래서 말인데 니들 결혼하게 되면 이건 꼭 지켜줬으면 좋겠구나. 전화는 매일 한 번 이상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본가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라. 자식이 있으면 뭐하니? 큰애는 미국에 있으니 1년에 얼굴 한번 보기 힘들고 막내딸은 지들 사는데 바쁘다고 명절에나 겨우 얼굴 한번 보는데 바깥 양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적적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 니들이라도 집에 와서 있어야 우리가 덜 적적할 거 아니니? 우리가 아파트까지 해주는데 이 정도 조건도 못 들어준다고 하는 건 아니지?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수시로 전화하시고 문자까지 하시면서 전화 무난 인사에 매주 본가에 와서 잠까지 자라니 말이에요. 그럴 바엔 차라리 우리 손으로 반전세로 시작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얘랑한테 그랬죠. 자기야, 우리 그냥 우리 손으로 집 구하자. 우리가 가진 거에 대출 끼면 아파트는 힘들어도 신축 빌라 반전세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뭐하러? 우리 부모님이 아파트 해주신다는데 그걸 마다하고 대출 이자까지 내면 살자고? 미쳤어? 게다가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 야, 난 어릴 때부터 아파트에서만 살아서 빌라에선 못 살아. 빌라는 주차 문제도 그렇고 치안이 안 좋잖아. 괜히 튕기지 말고 우리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해. 그게 편하다니까. 편하긴 뭐가 편해? 하루에 한 번씩 문안 전화 드리고 매주 시댁에 와서 잘하시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평생 그러고 사냐고. 차라리 좁은 집에서 월세 내고 살더라도 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러자 얘랑이 한숨을 푹 쉬며 그러는 거예요. 네가 몰라서 하는 말인데 우리 형이랑 내 여동생 욕심 장난 아니야. 우리 형수님은 또 어떻고? 지금 우리 부모님한테 아파트 안 받아내면 나중엔 형이랑 성은이가 다 뜯어갈 게 뻔한데 그걸 포기하자고? 그깟 전화 한 통하는 게 뭐가 어려워. 주말마다 캠핑 간다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 집에 가면 되지. 뭐가 그렇게 피곤하다고 난리냐고. 야, 까놓고 말해서 다른 집들은 부모 능력이 안 돼서 집 못 해준다는데 넌 어떻게 이 좋은 기회를 날리자는 말을 하냐? 그렇게 싫으면 너희 집에서 신혼집 해오든가. 막말로 나는 니네 친정에서 아파트 해준다면 하루에 3통도 전화 드릴 수 있어. 주말에 처가해서 이틀 자라고 해도 할 수 있다고. 우리 부모님이 집까지 해준다는데 넌 너무 네 이속만 챙기려는 거 아니냐? 솔직히 듣기 좀 그래. 결혼식을 앞둔 상태라서 제가 예민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얘랑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거슬렸어요. 알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한두 푼도 아닌 집을 해주신다는데 그게 어디겠어요. 하지만 덜 먹고 덜 쓰고 살더라도 저는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하지만 나 혼자 편하자고 계속 고집을 부렸다간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파토가 날 것 같아서 시어머니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과도한 혼수와 예단비까지 감당하려니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머님은 몇 가지 안 되는 혼수라고 하셨지만 혼수 목록에 적힌 대로 준비를 하자니 대략 2억 이상이 들더라고요. 예단비까지 하면 제가 결혼하는데 3억 이상이 드는 셈이었어요. 저희 집 형편엔 도저히 불가능한 금액이었죠. 제가 모아둔 돈에 부모님 도움까지 받으면 1억 8천 정도가 최선인 상황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얘랑한테 사정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혼수는 어차피 우리가 쓸 거니까 저렴한 걸로 사서 경비를 줄이자고 하더군요. 엄마가 1년에 우리 집 몇 번이나 오시겠어? 그리고 쓰는 사람이 편하면 그만이지.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난 괜찮으니까 그냥 저렴한 걸로 사. 얘랑의 배려 덕분에 저는 가까스로 예산에 맞춰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신혼집도 다 정리해놨고 결혼식도 별 탈 없이 잘 끝이 났어요. 그렇게 신혼여행지에 막 도착했는데 그 새를 못 참고 어머님이 먼저 톡을 보내셨더라고요. 공항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톡을 마치려는데 어머님이 현관 비밀번호를 모르시는 거예요. 결혼 선물로 들어온 액자를 집안에 넣어두시겠다고요. 잠깐이었지만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러자 얘랑이 그러는 거예요. 알려드려. 우리가 돌아가서 비번 바꾸면 되니까. 생각해보니 그러면 되겠다 싶어서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어요. 그리고는 그 일은 생각도 않고 신나게 신혼여행을 즐겼죠. 그리고 일주일 뒤 항공편이 바뀌면서 예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하게 된 우리는 양가 부모님께 알리지 않은 채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글쎄 우리 집이 아닌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채워놓은 혼수들이 싹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생각하던 그때 현관문 번호키가 눌리더니 어머님과 시누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오늘 판 냉장고는 제가 받은 거 같지? 세탁기랑 TV는 너무 싸게 판 것 같다. 그 외의 건 적당했던 것 같은데? 이제 식기세척기 하나 남았나? 내일 오빠랑 올케 오기 전에 팔려야 되는데 걱정이네. 근데 내일 와서 보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깝게 뭐라고 하면 어쩔 건데? 애초에 내가 해오라는 모델로 해왔으면 번거롭게 당근마켓에 팔 필요도 없었잖아. 우리가 아파트까지 해줬으면 거기에 맞는 혼수는 해왔어야지. 어디서 죄다 싸구려로 사다 놓고는 혼수 해왔네 포만 잡고 있어. 이번엔 내가 제대로 버릇을 고쳐놓을 테니까 두고 봐. 지난번에 네 할아버지 제사 때만 해도 그래. 평소에 그게 얼마나 성민이를 구워 삶아놨으면 그 착한 내 아들이 나한테 그렇게 달려들었을까. 집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온 가족이 고생이라고. 어디서 그런 게 들어왔는지? 엄마가 너무 무르게 대한 거 아니야? 어떻게든 이 결혼 안 시킬 자신 있다더니 이게 뭐야? 걔가 이렇게 독한 애일지 낸들 알았겠니? 일부러 걔 바쁠 시간이랑 잘 시간만 골라 수시로 전화하고 사사건건 문자에서 트집 잡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괴롭혔는데도 그게 파혼하겠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걸 어떡해? 일부러 집 명의도 성민이 앞으로 안 해주고 혼수에 예단비로 1억이나 요구했는데도 이게 기어이 맞춰오잖아. 이렇게 꼼수를 써서 싸구려로 혼수해온 거 알았으면 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억지 써서라도 파혼시키는 건데 아우 이 여우 같은 게 아주 감쪽같이 날 속였잖아. 하여간에 없이 사는 것들이 괜히 칠극에 오래 사는 게 아니야.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죽어라 버티는데 나처럼 온실에서만 자란 사람이 무슨 수로 이기겠냐고. 지독해도 너무 지독한 년. 내가 아주 살이 다 떨린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동안 저를 괴롭힌 것도 그렇고 과도한 혼수에 억대 예단비는 얘랑한테서 저를 떼어놓기 위해 그랬던 거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얘랑 봐서 참고 아버님 봐서 참고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 거라 믿고 참아왔으니 병신짓을 한 셈이었죠. 안방에서 어머님과 시누이가 하는 얘기를 훔쳐듣던 우리는 더는 안 되겠다 싶어 거실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모녀가 우리 두 사람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뭐예요. 니들이 여긴 왜 있니? 신혼여행에서 내일 온다고 그랬잖아.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그동안 정원이가 과민하게 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엄마가 우리 갈라놓으려고 한 짓이었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한 건데? 정원이가 엄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부모라면 자식이 잘 되길 빌어야지. 어떻게 신혼살림까지 몽땅 내다 팔 수가 있냐고. 엄마, 정말 내가 아는 우리 엄마 맞아? 그러자 어머님은 눈에 힘을 주고 노려보며 말했어요. 그러게, 어디서 데려와도 저런 거지 같은 걸 데려와. 넌 네 부모 체면은 생각도 안 하니? 학벌도 딸려, 인물도 딸려, 심지어 사는 꼴은? 아, 내가 아주 쟤 때문에 이젠 친정나들이도 갈 수가 없어. 네 외삼촌이 네 결혼식 한다니까 며느리는 어느 집안 딸이냐고 묻는데 내가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었다. 내가 왜 쟤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니? 내가 왜? 끝까지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예비 시어머니를 보니 화도 아까워서 안 나더라고요. 이런 인간한테 내 에너지를 쏘는 것 자체가 낭비다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만 다 털어버리자 결심했어요. 이 남자 아니면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이런 더러운 꼴을 다 봤는데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괜한 수고하셨네요. 진작에 말씀하셨으면 결혼식 올리기 전에 끝내드렸을 텐데. 신혼여행 간 사이 자식집에 들어와 혼수까지 훔쳐서 팔아야 될 정도로 제가 싫으시다는데 별 수 있나요? 헤어지는 수밖에요. 그런데 어머님은 돈은 많은지 몰라도 머리는 좀 딸리시나 봐요. 헤어지라는 말 한마디면 될걸 굳이 이런 고생을 사서 하셨으니 말이에요. 자기야, 우리 아직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이쯤에서 파혼하자. 나도 나 싫다는 사람 며느리로 살고 싶지 않거든. 대신 난 이번 일로 손해본 건 다 돌려받아야겠어.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파혼에 따른 위자료도 톡톡히 받아야겠거든. 멍청하지만 돈 많은 자기 어머니가 그 정도는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 그동안 즐거웠다.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캐리어를 끌고 그 집을 나왔어요. 그날 밤 저희 부모님은 파혼을 하고 온 저를 보시곤 기가 막혀서 한숨만 푹푹 쉬셨어요. 하지만 결국엔 이제라도 그 집이랑 연을 끊은 게 다행이라며 애써 저를 위로해 주시더군요. 돈보다는 내 딸 자식 행복이 중요하다시면서요. 파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변호사를 통해 예비 시댁에 소장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예비 시아버지께서 예랑과 함께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까지 꿇으시곤 예비 시어머니를 대신해 용서를 비셨어요. 혼수와 예단비는 물론 위자료도 충분히 지불하시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소송은 취하하기로 했어요. 그날 아버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얼마 뒤 예비 시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어요. 제게 반환된 혼수 비용과 예단비 그리고 위자료는 어머님이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 받은 돈에서 지불됐다고 하더군요.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감을 떼어내려다 결국 자신이 이혼을 당하게 된 셈이죠. 저와 얘랑은 파혼은 했지만 여전히 연락도 주고받고 가끔 만나서 공연도 보곤 해요.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라서 억지로 떼어낼 생각은 안 하기로 했거든요. 게다가 우리 파혼의 원인인 어머님도 이젠 안 계시니 서로 불편한 것도 없고요. 주변에선 그러다 다시 결혼하는 거 아니냐는 말도 하는데 그거야 모르는 거죠.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얘랑도 저도 서로 떨어져서 각자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실패는 한 번으로 족하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로 올라와 6살 난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워킹맘이에요. 김장 시즌이 되니 4년 전 시댁에서 뻘건 양념 묻은 배추로 시누이에게 김치 싸대기를 날리고 이혼을 선언하며 통쾌했던 날이 떠오르네요. 함께 살던 시누이 싸대기까지 날린 사건의 전말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저는 시골에서
7살 어린 여동생과 함께 살았어요. 저희 아빠는 인물만 훤칠했지 생활력 제로에 막걸리병을 끼고 다니셨던 동네 한량이었어요. 이런 아빠의 무능함을 못 참고 엄마는 가출을 밥 먹듯이 하셨죠. 그러다가 제가 8살 때인가 엄마가 진득하니 집에 한 10개월 계셨는데 그때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출산한 지 3개월도 안 돼 몸조리도 다 안 끝낸 엄마가 또 집을 나가버리신 거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엄마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어요. 날 낳아주기만 했지 가출을 밥 먹듯이 했던 엄마에 대해 눈꽃만큼의 정도 없기에 궁금하지도 않았네요. 엄마 사주엔 역마살이라도 끼어 있었나 봐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의 제가 참 가엾네요. 부모 복도 지질이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아빠는 엄마가 낳은 동생이 자기 딸이 아닌 것 같다며 그날 이후로 덧비뚤어지셨어요. 제 동생이 친동생이든 배다른 동생이든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거의 안 계시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제 동생뿐이었거든요. 어린 동생이 의지할 대상도 저뿐이었기에 전 엄마의 마음으로 여동생을 잘 키워야 했어요.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저희 학교에 투포한 팀이 생겼는데 거기 들어가면 먹을 것도 많이 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날렵한 몸이었지만 운동신경이 좋고 근육도 탄탄한 편이었어요. 타고난 몸이었죠. 전 투포환이 정확히 뭔지도 잘 모르고 체력 테스트 통과 후 바로 투포환 선수로 훈련받았습니다. 음식도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받는 족족 동생 준다고 집에 많이 싸갔죠. 고등학교에 입학하자 도대회에 나가 3등도 하고 상금도 조금 받았어요.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준다? 전 죽을 힘을 다해 이 악물고 훈련에 매진했죠. 그런데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하게 훈련한 탓에 어깨를 심하게 다치게 되었어요. 결국 전 운동을 포기했고 농촌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야채들로 반찬을 만들어 리어카로 팔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시골엔 인터넷 스마트폰도 없었기에 누가 버린 요리책을 주워다가 그대로 따라한 거죠. 고등학생이었는데 학교를 마치고 얼른 일복으로 갈아입고는 열심히 반찬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장시간에 맞춰 리어카를 끌고 장터로 나가 반찬을 팔았어요. 깜깜해질 때를 대비해 휴대용 램프를 갖고 나갔죠. 반찬은 불티나게 팔렸고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더불어 반찬 걱정 없이 제 동생을 먹일 수 있으니 그것도 너무 좋았고요. 손님들이 리어카 근처의 구름대처럼 모여든 모습에 질투를 한 주변 상인들이 저리 가서 장사하라며 쫓아내기도 여러 번이었죠. 고3쯤 되니 그런 일에 눈 하나 깜짝 안 할 정도로 잔뼈 굵은 상인이 되었어요. 어느 날 시골에선 보기 힘든 까만색 갓그랜저가 리어카 앞에 서더니 웬 젊은 총각이 내리더군요. 아줌마, 명란젓 있어요? 엄마가 좀 사오라는데. 여긴 젓갈은 안 파나 보네요. 아, 네, 그냥 제가 만들어서 파는 거라 김치랑 밑반찬 위주로만 있어요. 아줌마가 아니라 젊은 아가씨네? 나보다 어리겠는데? 아줌마라 불러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들 그냥 아줌마라고 불러서 익숙해요. 아직 고3이긴 한데 이제 곧 졸업이네요. 저런, 고3이면 이번에 수능 보긴 했어요. 용돈 벌려고 일하는 거예요. 난 여기 앞에 초등학교 신입 교사인데 학생 신분으로 이런 일 하는 거 보니 괜히 안쓰럽네요. 부모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부모님은 뭐 안 계신 거나 다름없어요. 집에 아이가 있어서 제가 돈 벌어야 해요. 아이? 벌써 아이를 낳았나요? 결혼했어요? 아니요. 제 여동생이 아직 12살이라 제가 돈 벌어서 뒷바라지 해야 해요. 저기 무슨 반찬 사실 건가요? 명란젓 안 파는데 다른 반찬 안 사실 거면 조금 비켜주시겠어요? 다른 손님도 받아야 해서요. 전 초등학교 교사라는 그 남자 손님이 마치 제 신상을 캐려고 추궁하는 것 같이 느껴져 불쾌했어요. 저희는 젓갈도 안 파는 집이니
얼른 가주기만을 바랬죠. 그런데 그 남자는 그 이튿날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와서 끈질기게 말 걸고 질문하더군요. 무슨 호기심 천국도 아니고 뭐가 그리 궁금한 게 많던지요. 이름이 강성희 양이라고 했죠. 이젠 해가 바뀌었으니 20살이네요.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식에 가줄 사람은 있나요? 없다면 제가 대신 가주고 싶지만 저도 제가 근무하는 학교 졸업식이 있어 너무 아쉽네요. 왜 손님이 제 졸업식에 오시나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매일 와서 반찬 사주시는 건 고맙지만 맨날 신상 캐듯이 질문 폭탄 쏟아내시는 건 부담스러워요. 아, 부담스러웠다면 미안해요. 이제 곧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 되는 사람이니 이제 얘기할게요. 꼭 반찬뿐 아니라 여기 오는 목적은 성희 씨 보러 오는 거예요. 이제 하루라도 안 보면 제가 미칠 것 같아서요. 네? 대체 무슨 말씀이신진 잘 모르겠지만 절 여자로 생각하신단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전 제 여동생 키워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는 바쁜 사람이에요. 연애 같은 거 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잘 알아요. 저 혹시 이 지역에서 제일 큰 웨딩홀 아세요? 하얀색 궁전 모양의 결혼식장 말이에요. 네, 이 지역에서 거기 모르면 간첩이죠. 근데 그 웨딩홀이 왜요? 거기 저희 집안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잘 읽어놓으셨는데 재작년에 뇌졸중으로 돌아가셨고 지금은 엄마가 경영하고 계시죠. 저희 집 부자예요. 이런 말 속물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희 씨랑 성희 씨 동생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다고요. 저도 교사라 나중에 죽을 때까지 교사 연금도 나오고요.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베리아 벌판에 선 듯이 차짓한 겨울에도 손발에 동상 걸리면서까지 노점에서 반찬을 팔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고달픈 생활을 접게 해주겠다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인물도 좋고 집안도 부자라 하고 안정적인 직업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그 남자의 구애를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전 그때까지 벌어놓은 돈으로 조그만 가게 한 칸에 들어가 장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춥고 더운 야외에서 장사하지 않아도 되었죠. 단 몇 평 되는 가게였지만 눈, 비 막아주는 그곳이 더없이 따뜻하고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남친은 본인이 용돈을 주겠다며 반찬 장사를 그만하라 했어요. 하지만 장사가 워낙 잘 되기도 했었고 제 여동생 뒷바라지는 제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계속 자개를 꾸려나갔죠.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엿한 성인이 되어 풀타임으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도 너무 좋았어요. 그날도 일찌감치 문을 열어 재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강성희 씨? 강준모 씨 따님 되시죠? 여기 경찰서인데요. 얼른 병원 영안실로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강준모 씨가 술에 취해 다방 앞에서 자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셨어요. 자세한 병원 주소랑 연락처는 문자로 지금 드릴게요. 네? 저희 아빠가요? 지난 2주간 연락이 안 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볼게요. 아빠가 말 그대로 객사하셨지만 전 그리 놀라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평생을 동네 한량으로 이 집 저 집 다니며 공짜로 술 얻어먹고 술 안 주면 행패 부리고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아빠가 돌아가셨으니 장례식은 치러드려야겠다는 마음에 조촐하게 병원에서 장례를 치렀죠. 제 여동생과 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조용히 있었어요. 딱히 찾아오는 조문객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남친은 마치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것 마냥 슬프게 울기도 하고 장례식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해주더군요. 몇 년 전에 본인 아빠 장례식을 치러봤다면서요. 저에겐 큰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이제 내가 성희 곁에 평생 있어줄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 나랑 결혼하자.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너만 오케이 하면 우리 가족한테도 곧바로 말하려고. 나 결혼한다고.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독립적인 제 성격에 전업주부로 살 생각은 아니었지만 그냥 남친의 말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의 프로포즈에 전 당연히 예스했고 남친은 바로 엄마의 여동생한테 자기 결혼을 알린다며 신나하더군요. 그런데 프로포즈가 있은 지 일주일 동안 그의 연락은 뜸했어요.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되는 맘에 연락을 먼저 해봤죠. 모혁 씨, 무슨 일 있어요? 가족들에게 결혼 얘기 꺼냈다더니 그 후로 연락이 없어서 내가 먼저 해봤어요. 혹시 가족들이 반대하던가요? 아, 그게 말이야. 좀 곤란한 상황이 생겼어. 반대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집 밖을 못 나가게 하시네. 엄마가 경영하시는 웨딩홀 사업이나 물려받으라면서 초등학교 교사도 때려치라고 하시고 말이야. 참, 난감해. 직장까지 때려치우라고 하실 정도면 나랑 결혼하는 것에 대해 반대가 엄청 심하시군요. 이 일을 어쩌지? 나도 예상은 했어요. 집안 차이도 많이 나고 내 조건도 뭐 최악이고 하니. 무슨 최악이야. 그 정도는 아니지. 성희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가 사업을 하시다 보니 더더욱 돈돈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돈 많은 집딸을 며느리로 원하시는 것 같아.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순 없지. 나만 믿고 따라와. 난 이 결혼 무조건 성공시킬 테니까. 남친 어머니 성격이 엄청 드세대고 말로만 들었지만 추진력이 엄청나더군요. 본인의 뜻대로 진짜 남친 교사라는 직업을 때려치게 만들고 당장 웨딩홀 실장으로 앉혔어요. 남친을 철저히 본인의 감시하에 둔 거죠. 전 그 후로 남친을 거의 볼 수 없었고 전화로만 통화하는 기간이 지속되었어요. 그러다가 아주 오랜만에 남친을 만나 데이트하게 되었어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도 가고 술도 마시고 한참을 잘 놀았죠. 근데 미행하는 사람을 둔 건지 어쩐지 남친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는 당장 집에 들어오라는 불호령이 떨어지더군요. 우린 기약 없는 만남을 약속하고는 헤어졌어요. 몇 달 후 아침, 가게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데 웬 아줌마가 씩씩거리며 들어오더군요. 어머 손님, 아직 반찬 준비가 안 됐는데 혹시 뭐 필요하신가요? 뭐가 필요하냐고? 지금 심정으론 내 손에 도끼 하나 들려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다 부셔버리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누구야? 누군데 아직 오픈도 안 한 가게에 와서 아침부터 행패야. 나 김무혁이 엄마 되는 사람이다. 이 지방에서 이 숙자 모르면 간첩인데 너 난 모르냐? 아님 간첩이냐? 어머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여긴 어쩐 일로 오신 거죠? 무혁 씨한테 연락 못 받았는데요. 미리 말씀이라도 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내가 여기 깽판 부리러 온다고 미리 아들한테 언질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거냐? 이런 가난뱅이 같은 게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감히 더러운 발을 들이밀어? 가난뱅이라뇨. 초면에 말씀이 심하시네요. 이 반찬 가게도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제가 여기까지 꾸려온 거예요. 그동안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욕하실 거면 나가주세요. 네가 정녕 우리 집안을 망치려 드는 게냐? 그 전에 내가 이 가게를 다 망쳐주지. 남친 엄마는 들고 있던 우산으로 가게 여기저기를 부시기 시작했어요. 유리도 깨지고 식기며 야채들도 다 바닥에 뒹굴었죠. 전 남친 엄마고 뭐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리어카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푼 두 푼 돈 모아 마련한 내 소중한 가게인데 여길 다 부셔놔? 전 남친 엄마고 뭐고 눈이 돌아버리더군요. 이 아줌마야, 당신 미쳤어? 당장 그만두지 못해? 거기 딱 기다려. 내가 경찰서에 연락해버리라니까. 연락해라 연락해. 경찰 오면 내가 너 꽃뱀으로 신고해버릴 거니까. 어디 누가 얘기나 한번 해보자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도 모르냐? 돈으로 다 해결되는 세상에 니까 거 하나도 안 무섭다. 경찰에 전화하려던 찰나 뒤에서 남친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더군요. 처참한 가게 현장을 보고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려던 제 손을 잡더군요. 미안해 성희야. 정말 미안해. 이거 내가 하루 만에 다 복구해줄게. 우리 엄마가 이렇게 깽판 부린 건 용서해줘. 너무 흥분하셔서 그래. 일단 나중에 연락할게. 성희야,
다시 한번 미안해. 야, 뭐가 미안하냐 이 썩을 놈아. 잘난 우리 아들이 이런 가난뱅이하고 결혼할 급이냐고 글쎄. 아, 내 속이야. 거의 울부짖는 남친 엄마를 남친이 가까스로 끌어내어 집으로 가더군요. 시모 될 사람이 저렇게까지 날 싫어하는데 뭔 결혼이냐 싶어 저도 남친과의 만남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뚝심 있던 남친은 끝끝내 저와의 이별을 거부하더군요. 그리고는 오히려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며 장소와 시간을 알려줬어요. 제 여동생이랑 다 같이 예쁘게 하고 나오라며 본인이 더욱 들떠있더라고요. 전 의아했지만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여동생까지 데리고 나갔어요. 저도 벌써 몇 년이나 만난 남친과 헤어지는 게 쉽지 않았나 봐요. 남친 어머니가 우리 사이를 찬성한 건가 싶어 한껏 들떠 나갔죠. 그 자리엔 남편의 여동생과 엄마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전 제 여동생을 인사시키고 어색하게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남친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애쓰더군요. 자, 이제 다 왔지? 음식 시킬게요. 여기요. 아니, 한 사람 더 와야 한다. 저기 오는구나. 아가. 남친 엄마가 친절한 목소리로 아가라고 부르는 곳을 쳐다보니 웬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가 터질 듯한 투피스를 입고 저벅저벅 걸어오더군요. 남친은 흠칫 놀라는 눈치였어요. 아니 정서영, 네가 왜 여기로 와? 우리 지금 상견례 중인데? 너 소영이한테 뭐라 하지 마라. 내가 사정 다 말하고 친히 불렀다. 야, 강성이 너 똑똑히 봐라. 소영이는 이 지방 의원 딸로서 유학까지 갔다 온 능력 있는 부잣집 딸이다. 우리 무혁이는 소영이랑 어렸을 적부터 집안끼리 결혼을 약속한 사이야. 소영이가 무혁이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러니 너 같은 가난뱅이는 알아서 꺼져줘라. 정소영인지 뭔지 그 여자가 알랑방구를 끼며 말하더군요. 내가 무혁 오빠랑 결혼할 거니까 어머님 말대로 알아서 물러나 주세요. 안 그러면 이 지방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할 거니까. 우리 아빠가 이 지역 유지인데 그 정도 힘은 있거든요. 전 너무 열받더군요. 고1인 어린 제 동생까지 이 자리에 데리고 왔는데 가난뱅이라며 싸잡아서 욕을 하다뇨. 분노에 차서 앞에 있던 물이 가득한 컵을 들고 정소영 남친 엄마, 남친 여동생 이 3명의 여자에게 촥 뿌려버렸어요. 지금 내 동생까지 데리고 나온 자리에서 날 농락하는 거예요? 겨우 이런 걸 보여주려고 날 부른 거냐고. 돈 없으면 가오도 없는 줄 알아? 당신들 물만 뿌리고 가는 게 다행인 줄 알아. 내 동생 없었으면 더 험한 꼴 봤을 거야. 전 여동생을 데리고 그 식당에서 나와버렸어요. 물사다기를 맞은 여자 셋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동생이 걱정되었어요. 미안하다 성미야. 못난 언니 탓에 이런 안 좋은 꼴을 다 보이고. 세상 일이 참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다 잊고 우리 둘이 새 출발 다시 하자. 아니야 언니, 저 사람들이 막대 먹은 거지 뭐. 돈 있고 명품백 들고 다니면 고귀한 인간인가? 저런 사람들은 그냥 개 돼지지 사람도 아니야. 물 뿌린 거 잘했어 언니. 저희 자매는 겉으로는 크크대며 집에 돌아왔지만 언니로서 제 마음은 찢어지더군요. 내가 가난한 부모를 선택해서 이 세상에 나온 것도 아닌데 참으로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 다음날 어김없이 반찬을 팔고 있는데 하혈을 게 아니겠어요? 생리가 불규칙한 스타일이었던 저는 단순히 생리를 하는 줄 알고 신경도 안 썼죠. 그런데 계속 아랫배도 콕콕 쑤시고 몸이 좋지 않아 일단 산부인과에 가보았어요. 축하드립니다. 임신 3개월이에요. 그런데 피도 비치고 태아가 불안정하니 좀 쉬셔야겠어요. 뭐라고요 선생님? 임신이라고요? 확실한 건가요? 아주 확실한 임신이었어요. 생리를 하는지 하혈인지도 모를 만큼 쉴 틈 없이 일하며 살아왔기에 임신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일단 연락을 안 하고 있던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임신 3개월이래. 아마 우리 오랜만에 만난 그때 임신됐나 봐. 괜히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가고 술 마시고 그랬어. 정말?
다행이다. 난 너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었어. 그리고 그 정소영이라는 여자애는 잊어버려. 걘 집안끼리 그냥 알고 지내는 애야. 내가 그렇게 땅 딸 만한 못난이랑 결혼할 것 같아? 아무리 집안이 좋으면 뭐해? 유학 갔다 와서 영어 한마디 못하는 바보라고 걘. 그러거나 말거나 어머님께서 날 그리도 싫어하시고 상견례 자리에서 온갖 깽판을 다 부렸는데 결혼을 허락하시겠어? 이제 그만 단념해. 이 아이는 나 혼자 낳아서 키울 거야. 무슨 소리야. 당장 혼인신고할 거니까 잠깐 가게 문 닫고 나와. 전 아빠 없는 아이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남친의 혼인신고 제안을 강하게 뿌리치지 못하겠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맘에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길로 시댁으로 같이 향했어요. 아직 잉크도 안 마른 혼인신고서를 들고 말이죠. 남친도 큰 결심이나 한 듯 이번엔 강경한 자세로 어머니에게 맞서더군요. 엄마, 성희가 내 아이를 가졌고요. 방금 혼인신고까지 마쳤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으니 우리 결혼할게요. 월세방이라도 얻어서 신혼살림 시작하겠다고요. 뭐? 지금 장난해? 얘가 나한테 물 뿌린 거 옆에서 봤으면서도 이렇게 우악스러운 애랑 결혼을 하겠다고? 그 얘기가 진짜 네 얘기인지 확실해? 시장바닥에서 굴러먹던 남자 아기인지 알게 뭐야? 어머님, 이제 그런 막말은 그만하세요. 뱃속에 제 아기가 듣겠어요. 먹고 살길 바빠서 하루 종일 일만 하는 저한테 다른 남자가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말씀 그만하시라고요. 좋아. 그럼 너희 결혼하면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시집살이의 매운맛을 한번 봐야 교양이 좀 채워지겠구나. 시모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전투적인 심정으로 그날부로 짐 싸서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조그만 남편 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죠. 제가 들어간 날 시댁에서 일하던 가사 도우미 아줌마는 잘리고 제가 그 역할을 대신 하게 됐죠. 일단 시모가 반찬 가게를 더 이상 못하게 하더군요. 그런데 저도 임신 초기고 하혈을 많이 하던 불안정한 상태라 정든 반찬 가게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 반찬 가게를 정리한다는 안타까움보단 일단 제가 돈을 못 벌면 낡은 시골집에서 혼자 살며 고등학교에 다니던 우리 동생 성민은 어쩌지? 하며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시모한테 부탁을 했죠. 어머님, 제 여동생이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이제 고3 올라가니 딱 1년만 여기 옥탑방에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안 돼. 거기 옥탑방은 월세 놓으려던 집이야. 정 거기 동생 살게 하고 싶으면 네가 월세 내든가. 동생과 함께 살며 고3 뒷바라지를 꼭 제 손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시모의 제안에 다 오케이 했어요. 제가 반찬 가게 하며 약간이나마 벌어놓은 돈으로 월세 드릴게요. 얼마인가요, 어머님? 참, 푼돈은 좀 있나 보지? 저기 70만 원. 아니, 옥탑방이 무슨 70만 원이나 해요. 어머님, 아직 미성년자이고 딱 1년만 지낼 거니까 한 30만 원에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야, 가족들끼리 돈거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70만 원 매달 바칠 자신 없으면 네 동생 데려올 생각도 하지 마. 치사했지만 전 70만 원씩 시모한테 바쳐가며 제 동생을 데려와 뒷바라지를 했어요.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이 큰 집을 다 치워가며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동생한테는 소홀히 한 것 같아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했던가요. 막상 시집을 오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웨딩홀 사업에 매진하느라 바쁜 와중에 시누이가 복병이더군요. 시누이는 이름도 모를 지방대학 피아노학과를 졸업하고 유학까지 다녀와 교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말이 교수 준비지 그냥 백수였죠. 시누이가 그랜드 피아노를 하루 종일 두드리는데 고3인 제 동생은 맨날 소음 피해를 입어야 했어요. 아가씨, 정말 죄송한데 제 동생이 고3이라 수능 공부를 해야 하니 조금만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라고? 아니 웬 거지 2마리를 데려다 놨더니 집주인 보고 피아노를 치지 말라는 둥. 이거 완전 주객이 전도됐네.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는 거 아니야? 내 피아노 연주가 듣기 싫거든. 아줌마가 집 나가 그럼. 뭐? 거지 2마리?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해대냐? 아니 아가씨,
처음 본 날부터 매번 나한테 반말짓거리는데 다시 한 번만 나한테 반말하면 저 피아노 다 부셔버릴 거예요. 앞으로 말 주의하세요. 제가 우악스럽게 나오니까 신우이가 살짝 깨갱하는 게 보이더군요. 그날부로 존댓말 반말을 섞어서 하더라고요. 새언니라는 호칭도 하고 말이죠. 역시 막대하는 사람한텐 오히려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제가 시댁에서 시모와 신우이의 시집살이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동안 남편의 역할은 정말 미미했어요. 그렇게 사랑꾼이던 남편은 결혼하자 차가운 남자로 180도 바뀌어버렸고 당초에 왜 결혼하자고 강하게 밀어붙인 건지 영문을 알 수 없었죠. 가장 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돈 문제였어요. 남편이 주식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건 본업이 웨딩홀 사업인 건지 주식인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죠. 꽤 큰 금액을 주식 투자에 쏟아붓고 있었어요. 개미 투자자들이 그러하듯 남편이 웨딩홀로부터 얻은 수익은 잘못된 주식 투자로 인해 거의 0원에 가까웠어요. 처음엔 한 100만 원 갖다 주던 생활비는 어느새 10만 원으로 줄어있었죠. 그 사이 우리 아들은 태어났고 분유값이다 기저귀 값이다 생활비가 한창 많이 들어갈 때였어요. 남편한테 따져 물었죠. 대체 주식으로 얼마를 잃은 거야? 생활비 10만 원? 이게 말이나 되는 액수야? 장난해? 우리 재원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아들이 태어났으면 아빠로서 역할을 해야지. 당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주식창만 바라보고 있잖아. 무슨 중독이야? 웨딩홀 출근은 왜 안 하는 건데? 어머님이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하시잖아. 주식은 앞으로 대박 날 테니 기다려. 원래 인풋이 많아야 아웃풋도 있는 거야. 투자를 좀 해놔야 주식 오를 때 수익도 많이 나지. 너 반찬 가게에서 쟁여놓은 돈 많잖아. 당장은 그걸로 쓰고 있어. 내가 조만간 큰 돈 갖다 줄 테니. 당신 진짜 미쳤어? 내가 알던 그 순수했던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 정신 좀 차려. 완전 주식 중독이네 이 사람. 남편은 정말 중독처럼 주식에 빠져들었고 시모는 아들이 이렇게 된 탓을 맨날 저한테 했죠. 구박은 하면서도 저한테 돈을 주진 않더군요. 집만 100평집에 살면 뭐하나 이렇게 쪼들리며 사는데 전 저라도 나서야 되겠다 싶어 아들 재원이가 돌이 되고부터 어린이집에 보내고 파트타임으로 돈가스집에 가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 대궐 같은 집에선 노예처럼 청소하고 밥을 해야 했고 나가서 돈은 돈대로 벌어야 했고 오히려 결혼 전보다 더욱 지옥 같은 나날이 계속되었어요. 그 와중에 백수이던 신우이는 결벽증에 가까운 깔끔증이라서 맨날 잔소리 폭탄하기 일쑤더군요. 새언니, 내 그랜드 피아노에 먼지 쌓인 것 좀 봐. 대체 이게 뭐야? 전에 파출부 쓸 때는 전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새언니가 살림 맞고부턴 집안이 아주 개판이네. 어디서부터 교육시켜야 돼 이거? 아가씨, 제 청소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시면 본인이 직접 하세요. 아가씨 백수잖아요. 하는 일도 없으면서 왜 맨날 저만 잡돌이 하는 거예요? 피아노 먼지 정도는 직접 닦으시라고요. 이렇게 핏대세워 발언했지만 결국 공허한 외침이었죠. 이 모든 살림은 다 제 몫이었으니까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제 동생은 서울 유명대학의 사범대에 합격해 역사 선생님의 꿈을 안고 홀로 상경했어요. 너무 대견스럽고 고마웠죠. 한편으론 여자 혼자 서울 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 걱정도 되었고요. 어느 날 고된 생활 탓에 까맣게 잊고 있던 제 여동생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언니, 내가 요즘 코피도 자주 흘리고 한 번씩 픽픽 쓰러지곤 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 혹시 돈 좀 붙여줄 수 있을까? 뭐? 아니 성미야, 너 밥도 굶고 다니니? 왜 젊은 애가 코피가 나고 쓰러져? 서울에 큰 병원들 많으니까 얼른 검사 받아봐. 언니가 요즘 돈가스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알바해서 돈 좀 있어. 당장 붙여줄게. 검사 비용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돈 50만 원을 붙여줬죠. 한 2주쯤 지났나? 동생이 무거운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해 어렵게 말을 꺼내더군요. 언니,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내가 급성 혈액암이래. 당장 입원해야 할 것 같다는데 보호자가 있어야 한대.
어떡하지? 나한텐 가족이라곤 언니뿐이어서. 급성 혈액암? 드라마에서 봤던 백혈병 말이야? 네가 왜 암이야? 그럴 리가 없어. 어떡하니 우리 성미? 어떡해. 살면서 그렇게 심장이 내려앉는 경험을 한 적이 없었어요. 지하 100m로 꺼지는 느낌이었죠. 어떻게든 내 동생을 살려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남편한테 알리고는 짐을 싸기 시작했죠. 뭐? 처제가 혈액암이라고? 뭔 젊은 사람이 벌써 암이야. 나한테 아기를 맡기고 서울로 가겠다고? 나 기저귀 한 번도 갈아본 적 없는데 나한테 애를 맡기면 어떡해. 애 아빠가 참 자랑이다. 자식 기저귀 한 번을 안 갈아주고 맨날 주식창에만 혼이 빠져서는. 오늘부터 당장 똥기저귀 갈아봐 그럼. 나는 내 동생 살리러 병원에 한참 있어야 하니 우리 아들 잘 챙기라고. 우리 애기한테 미안했지만 지금은 죽어가는 제 동생 간병이 시급했기에 남편한테 다 맡기고 서울대학병원으로 갔어요. 급성 혈액암이고 더욱이 젊은 환자이다 보니 급속도로 안 좋아지더군요. 병원비는 너무 많이 나왔고 중간 정산을 한 번 했는데 이미 제가 갖고 간 돈은 다 떨어진 상태였죠. 남편한테 SOS를 쳤습니다. 남편은 도리어 제게 다짜고짜 화를 내더군요. 지금 지방에 있는 나한테 애까지 다 맡겨놓고 처제 병원비를 달라고? 지금 장난해? 간병 말고 얼른 와서 빨리 애 보라고. 애가 울고불고 똥 싸고 오줌 싸는 통에 내 주식 투자는 다 망했다고. 전 이대로 내려갈 수 없었어요. 독방육아로 한참 화가 나 있는 남편한테 말이 안 통하니 아쉬운 대로 시모한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님, 저예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 동생 이대로 죽게 내버려둘 순 없어요. 정말 불쌍한 아이예요. 어머님 돈 많으시잖아요. 제 동생 좀 살려주세요. 병원비가 턱없이 모자라요. 야, 네 새끼는 내 아들한테 내팽개쳐놓고 네 동생만 살면 다냐? 어차피 죽을 사람 그냥 우리 집 옥탑방으로 데리고 와라. 비싼 병원비 지불하지 말고. 난 그 돈 못 준다. 어머님, 어차피 죽을 사람이냐뇨. 암이어도 잘만 치료받으면 살 수도 있잖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가족한테 베풀지도 않을 거 돈만 그렇게 지고 있으면 뭐 하나요. 제발 병원비 좀 보태주세요. 제발요. 야, 무슨 사돈이 가족이냐? 뭔 친척보다도 못한 사이지. 암튼 네 년이 괘씸해서 난 병원비 한 푼도 못 보태니까 그렇게 알고 전화 끊어라. 시댁에서 병원비를 타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으므로 전 닥치는 대로 아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말하고 돈을 구걸했어요. 다행히 병원비를 얼마 정도 마련할 수 있었고 항암 치료니 뭐니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하지만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 동생은 너무 빠르게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어요. 그래도 제가 옆에서 그 가정을 다 지켜봐 주었다는 것에 조금의 위로는 되더군요. 제 아버지가 객사하고 나서 치른 장례식보다도 더 조촐하게 장례식을 치러야 했어요. 고통스러운 마음을 추스르고 정신을 차리고는 남편과 시댁에 연락을 했죠. 나야, 성미 어젯밤에 하늘나라로 갔어. 장례를 치러야 하니 지금 차로 아기랑 같이 와줘.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도 말씀 전하고 같이 와. 뭐? 이렇게 빨리 갔어? 엄청 안 좋긴 했나 보네. 그래, 암튼 엄마랑 동생한테 말해서 장례식에 같이 갈게. 화이팅해. 화이팅하라는 남편의 말이 참 어이없게 들리더군요. 자기 처제가 죽었다는데 충격이나 슬픈 기색도 전혀 없었고요. 남편에 대한 미운정, 고운정이 다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잠시 후 시모한테서 전화가 오더군요. 야, 동생 죽었다고? 거봐, 내 말이 맞지? 어차피 죽을 거 돈 들여서 치료할 필요 없었다니까. 근데 말야, 3일 후쯤 김장해야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준비해야 할 게 많을 것 같아서 바빠서 서울 장례식장에 못 가겠다. 그리 알고 너도 얼른 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라. 응? 시모는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하고 끊더군요. 시모의 반응이 충격적이어서 벙쪄 있었죠. 이 와중에 김장하러 빨리 집에 내려오라니 완전히 미친 집안 아닌가? 사이코패스 집단인가? 전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 아무도 없이 오롯이 저 혼자 동생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불쌍한 내 동생이 너무너무 불쌍해 미칠 것 같더군요. 언니가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꼭 돈 많이 벌게.
그동안 너무 못해줘서 미안하다. 가난이 한스럽구나. 다음 생엔 꼭 부잣집 딸내미로 태어나 천수를 누리고 살려무나. 동생의 물건을 다 정리하고는 온 몸에 기운이 다 빠져 시댁으로 내려갔어요. 마당엔 배추가 산처럼 쌓여있고 친절하게 다라이까지 다 준비돼 있더군요. 일 끝났구나. 얼마만이냐. 애미가 얼마나 독하면 지 새끼를 몇 달이나 떼어놓고 서울로 올라가 버리냐. 아, 우리 손자가 불쌍하지. 얼른 손 씻고 김장해라. 올해는 백포기만 간단히 하자. 전 대꾸할 기력도 전혀 없어서 일단 우리 아기를 꽉 품에 한번 안아주고는 일복으로 갈아입고 일을 시작했어요. 몸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제 마음이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할 틈 없이 몸을 쓰자. 가만히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 추운 겨울 마당에 앉아 소금에 절인 배추김치에 뻘건 양념을 척척 묻히고 있었어요. 시모와 시누이는 베란다 유리창을 닫고는 마당이 훤히 보이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희희낙낙하고 있더군요. 혼자 바깥에서 일하는 절 보며 시누이가 베란다 문을 빼꼼히 열더니 훈수를 두더군요. 새언니, 양념을 그렇게 많이 묻히면 어떡해? 짠 거 먹으면 고혈압 걸리는 거 몰라? 이 집안 사람들도 다 고혈압으로 죽일 셈이야? 그쪽 동생처럼? 단체로 장례식하게 생겼네 진짜. 일 똑바로 하라고. 얼굴은 똥 씹은 표정을 해가지고는 동생 죽은 게 대수야? 돈 없는 여자가 부잣집에 시집 왔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감히 내 동생 죽음을 입에 올려? 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었어요. 시댁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었죠. 시뻘건 양념이 묻은 배추를 반포기 들고 베란다 쪽으로 저벅저벅 걸어가서는 창문을 열었어요. 아우 추운데 웬 배추를 들고 베란다 문을 열고 그래. 감기 걸리겠네. 뭐 김치 맛 좀 보라고? 그래 어디 한번 줘봐. 얼마나 맛있게 김장했나 보자. 그래 김치 많이 처먹어라 이것들아. 이 악마 같은 것들. 전 들고 있던 김장김치로 시누이 뺨을 강하게 때렸어요. 그래도 분이 안 풀려서 이번엔 반대쪽 뺨을 한 대 후려쳤죠. 어릴 적 투포한 선수를 했던 제 운동신경이 아직도 남아있었는지 쩍쩍 소리가 나더군요. 시누이는 얼굴 전체가 빨간 김치 양념으로 범벅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 애처럼 엉엉 울더라고요. 옆에 있던 시모가 벌떡 일어서서는 절 밀치며 따졌습니다. 야,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감히 시누이한테 김치 싸대기를 날려? 너 당장 나가. 네 새끼 데리고 나가란 말이야. 그래, 나도 이 똥똥 같은 집에서 단 한순간도 더 있고 싶지 않다. 날 한 번만 더 밀치면 당신도 김치 싸다고 날려버릴 거야. 이제 시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 시모는 더 이상 제게 따지지 않았고 남편과 함께 김치 범벅이 된 시누이 챙기기에 급급하더군요. 전 얼른 제 짐과 아이 짐을 챙겨 아이만 데리고 시골 폐허가 돼 있던 저희 집으로 내려왔어요. 그 후 최대한 빨리 이혼을 마쳤고 양육비만 제대로 달라고 요청했죠. 당연히 그 악마 같은 집안에선 양육비를 제대로 붙인 적이 손에 꼽네요. 전 살아갈 길이 막막해서 시골집에 인터넷을 설치해 컴퓨터를 놓고 아이를 키우며 반찬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오프라인으로 판매할 때의 매출과는 클래스가 다른 게 아니겠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 저는 일단 서울에 있는 조그만 투룸을 알아봤고 상경하여 직원까지 채용했죠. 반찬 사업은 승승장구하였고 아파트형 공장이 있는 곳을 찾아가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닥쳤는데 온라인 판매를 주로 하던 저희 사업에는 전혀 타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방 친구에게 듣자 하니 시댁의 사업이었던 웨딩홀은 아주 대차게 망했고 크게 빚을 진 시댁 식구들은 뿔뿔이 흩어져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완전 사이다였습니다. 저는 사업이 잘 되어 월에 수억을 벌어들이고 있었는데 그 집안은 쫄딱 망했다는 게 엄청나게 통쾌하더군요. 그게 벌써 3년 전 일이네요. 그 후로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강남의 아파트에서 우리 아들과 새로운 남편과 재혼하여 잘 살고 있거든요. 현재 남편은 우리 아들을 친아들처럼 끔찍이 여겨주는 사람이에요. 직업은 회계사고요. 저희 회사의 회계 업무를 의뢰하다가 만나게 되었네요. 남편도 한번 이혼한 사람인데 아이가 없어서 저희는 요즘 둘째를 갖기 위해 노력 중이랍니다. 똥차가고 제대로 벤츠를 만난 것 같아요. 돈이 생기니 사람의 마음이 여유로워지네요. 역시 죽을 만큼 열심히 살면 살 길이 보이나 봅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에게도 노력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큰 행운이 찾아들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